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는요, 이 북한 정권의 몰락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30년 동안 이제 그 북한 정권이 몰락한다, 뭐 내일 당장 무너진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왔었는데 그때마다 북한이 참 기사회생으로 잘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바라시는 국민들께서 북한 도대체 언제 무너지는 거냐, 정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 그리고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김금혁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북한을 연구하고 또 이제 그 동북아의 어떤 여러 가지 안보라든가 지정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학자분들과 제가 요즘에 정말 방송을 통해 정말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북한을 연구를 해왔는데 지금이 가장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뭐 김일성이 죽었을 때나 뭐 김정일이 죽었을 때나 이때도 물론 북한의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은 있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이번만큼은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내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북한이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왜 몰락할 수밖에 없는지, 이게 뭐 그런 거잖아요. 몰락했으면 좋겠다, 북한 김정은 정말 내일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에 근거한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우리 또 펜앤마이크는 언론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은 항상 사실관계에 입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북한에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북한의 그런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북한의 몰락입니다. 예. 네. 자, 넘어가 볼까요? 네. 이거 잘 안 되네요. 안 되나요? 네. 좀 보시겠어요? 되네요. 네. 제가 참 익숙치 않은 사람이라 네. 방송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자, 첫 번째, 북한의 붕괴 시그널입니다. 이 북한 붕괴 시그널. 시그널이라고 했을 때는 조짐 이런 거잖아요. 즉 북한이 붕괴할 것 같다, 붕괴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보고 어떤 상황들을 보고 왜 북한이 붕괴할 것 같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앞에 제가 써드렸지만 이 주민 구성의 변화, 이 북한을 구성하고 있는 약 2,300만에서 2,400만 명 정도 되는 이 북한 주민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북한이 바뀌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북한 바뀌어야 된다, 북한 인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뭐 정작 이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호응을 안 해주고 무슨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북한 주민 구성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북한의 시장 경제, 북한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 북한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북한 내부에 자리 잡게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앞선 조건, 이 주민 구성의 변화와 그리고 이 자본주의, 이 북한 내 자본주의의 어떤 확산으로 인해서 이 북한의 국가 통제력이 얼마나 약화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우리가 주민 구성의 변화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행군이라는 건데요. 자, 전호윤 기자님,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거의 먹을 게 없어서 1990년대에 그렇죠. 겪은, 북한이 이 기간을 겪으면서 뭐 정권의 타격도 있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뼈밖에 안 남은 그런 앙상한 몰골과 이어지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95년에서 98년 사이에 일어났던, 뭐 어떤 학자들은 뭐 거의 2000년까지 이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90년대 초반부터 일어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개 지금 현재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이 95년부터 98년 사이에 일어났던 대기근 사태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북한 역사에서 고난의 행군, 지금 현재 북한 역사를 설명할 때에는 고난의 행군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행군은 왜 일어났냐 그러면 약 한 70만 명에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거나 이제 그런 어떤 대규모적인 아사 사태, 그리고 대규모적인 기근,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던 그런 시기가 고난의 행군인데,
1990년대 초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소련이 붕괴됐죠. 그렇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붕괴가 돼요. 이 소련이 붕괴가 된다는 건 북한에게 어떤 의미냐? 그 전까지는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북한은 그래도 나름의 어떤 그 국가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지만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동구권 사회주의 진영이 도와줬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 어떤 그 정권의 여러 가지 무능이라든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 초반에 동구권이 갑자기 확 무너지면서 이 북한에 이제 뭐랄까요, 이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도움을 요청할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소련이 살아있을 때는 북한은 이 자유무역 경제에 대해서 아예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 진영끼리 서로 저그들끼리 그냥 뭐 부족한 거 서로 이렇게 얻어 쓰면서 그렇죠. 나눠주고. 자기들끼리 돌려 쓰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또 이게 물물 교환 방식이에요.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제 여기에 굉장히 무식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무너지니까 북한은 이제 다른 나라의 식량도 사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국가 무역을 해야 되는데 아예 몰랐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94년 7월 8일 한번 맞춰보세요. 94년 7월 8일 뭐가 있었을까요?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북한에서 터집니다. 94년? 네. 김일성의 죽음? 아, 정확합니다. 예. 아, 역시 손윤 기자님 저랑 방송 같이 하시면서 북한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십니다. 아, 예. 좀 배우게 됐습니다. 이 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죽어요. 네, 김일성이 죽는다는 건 북한 입장에서는 전 크리스천입니다만 예. 뭐 크리스천이시죠. 예. 네, 이 북한의 예수가 죽은 거거든요. 북한 사람들한테는 그 정도예요. 이 북한의 메시아가 사라진 겁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 소련이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의지할 것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나마 이 김일성이라는 존재에 사람들이 많이 의탁을 했었어요, 정신적으로. 근데 94년에 김일성이 죽어버리면서 이 북한 내부에 엄청나게 큰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짐과 동시에 북한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들이 사라졌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중국은 뭐 했냐? 중국은 그때 사회주의 아니냐? 근데 그때 당시 중국은 이제 막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조금씩 경제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다시 어떤 사회주의 나라들과 뭘 같이 하는 것보다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완벽하게 적응을 해가지고 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던 시기다 보니까 북한 문제에 관심을 돌릴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북한 문제에 관심을 돌리게 되면은 지금 그때 막 국제 무역기구에 막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려고 막 노력하던 차에 약간 미국으로부터 좀 안 좋은 그런 평가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일부러 모른 척한 거예요, 북한은.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5년부터 본격적으로 딱 94년에 김일성이 죽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북한 내부의 어떤 그 숨겨왔던,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꽁꽁 감췄던 모든 무능과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됐던 게 이 식량 배급이었어요. 이 북한은 그 전까지는 배급제에 의해서 그렇죠. 모든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배급을 할당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북한 당국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배급을 줄 게 없다 보니까 그 국가라는 시스템에 의존됐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자, 여기서 주민 구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매우 결정적인. 보통 우리가 엘리트라고 하면 어떤 계급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회의 엘리트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집안이 좀 부유하고 네. 교육도 많이 배우고 네. 그리고 뭔가 좀 앞길이 창창한 그런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에도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통적인 엘리트, 즉 북한 체제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은 북한의 어떤 그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소속되어 있으면서 따박따박 배급을 받고 또 할아버지나 뭐 이런 어떤 가족들 친척들이 나름의 어떤 북한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레거시가 이어져 오면서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굶어 죽습니다. 왜냐? 국가에 종속되어 있었는데 정작 이 시스템은 줄 쌀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루에 몇 시간씩은 본인이 속했던 곳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하는데 배급은 못 받는 상황. 그러면 여유 시간에 나가서 장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허락이 안 됩니다. 예. 첫 번째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고요. 일단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저기 시장 바닥에 나가서 내가 장사해야 돼? 이런 생각. 두 번째는 그게 허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조선노동당이 심혈을 기울여서 키운 사람들인데 다 때려치고 장사한다 그러면 그 허용해 주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조직 생활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절대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얄짤없이 다 굶어 죽고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면 이 북한의 고난의 군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냐, 약자같이
엘리트 계층이 아니던 사람들, 저 북한 입장에서는 얘네는 뭐 딱히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있잖아요. 굳이 얘네까지 충성 안 해도 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조직 생활에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고 굳이 내가 하루에 막 10시간씩 어떤 뭐 공장이든 기관이든 나가서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유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여유 시간에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질 수 있는 게 영향력, 힘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라는 건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전통적인 엘리트 계층이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걸 장악하고 힘을 행사했다면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돈을 번 사람들이, 이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고 오히려 기존에 힘을 발휘하던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약간 가죽만 남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장마당 딱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생존권을 위한 시민의 투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즉 장마당이라는 건 북한의 시장 시스템입니다. 예. 이 생존권을 위한 시민의 투쟁이 뭐냐? 북한 당국은 당연히 주민들이 장사를 해서 나가서 돈을 버는 걸 허용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때부터 막 3, 4, 5 모여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북한 당국의 통제에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으라는 신용만 해도 죽던 사람들이 이제는 본인이 또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이 북한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서 이제는 나도 이제 장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뛰쳐나오거든요. 그게 장마당의 시작입니다. 예. 두 번째로 이 장마당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북한 시장 경제가 가속화되고 이제는 국가가 아닌 그 배급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다 충성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전과는 김일성에게 충성했다면은 이제는 그냥 본인들의 어떠한 자본? 그렇죠. 돈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기존에는 본인들에게 배급을 주는 사람, 혹은 배급을 주는 기관에게 어쨌든 그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들은 배급을 못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디다 충성을 해야 됩니까? 자본에. 자본, 즉 장마당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계층, 즉 돈에 충성하는 계급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북한 당국의 어떤 그 지배 구조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렇죠? 이 북한의 어떤 전통적인 체제가 존속이 불가해지는 상황인데, 이 PPT를 좀 띄워주세요 한동안. 예. 네, 자, 저 사진이 지금 장마당 사진인데, 예. 자, 이 장마당을 중심으로 이제 시민의 영향력이 확대가 됩니다. 북한에 당이 두 개 있어요. 조선노동당하고 또 뭐 있죠? 장마당. 장마당. 장마당이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야당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조선노동당은 결국 공식적인 기관이고 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예. 하지만 주민들이 서로 조선노동당이 아닌 곳에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어떤 본인들의 어떤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터전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은 다 장마당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북한의 장마당이 야당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야당일 수밖에 없냐면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북한 체제에 적대적이에요. 북한 체제는 개개인이 부를 소유하는 걸 허락치 않죠. 사회주의, 그렇죠.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부 저기 땡땡땡 대표가 얘기하시는 그 무슨 대동사회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대동사회가 뭡니까? 모두가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공평한 세상. 공평이 아니죠. 평등한 세상이죠. 예. 공평과 평등은 다릅니다. 예. 근데 북한이 딱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모두가 돈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불만이 없다. 그리고 모두가 돈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계급도 없다. 라는 그런 굉장히 무식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장마당에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어 있고, 더 많은 더 훌륭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어 있고,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을 적게 번 사람 중에 계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급이.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결국 북한 당국이 바라지 않는 형태로 발전이 되면서 이 지배 구조가 붕괴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장마당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북한 체제 그 내부의 어떤 그 북한 시민들의 의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노동당 10대 원칙 외워야 되고 뭐 주체성 달달다 외워야 되고 그런 잘 외우는 것에서 본인들의 어떤 충성심의 척도가 이제 길러지는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현명함을 나누는 때 누가 더 돈을 잘 버냐, 누가 더 장마당에 잘 적응했냐, 이런 것이 북한 사회 주민들 사이에서는 똑똑한 사람과 똑똑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즉 북한 당국이 그렇게 강조하는 세뇌 교육에 이제 얼마나 많은 틈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솔직히 실질적으로는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넘어갈게요. 자, 요거 좀 보여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게다가 이제 여기 이제 저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2012년에 등장을 하는데 그렇죠. 201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북한이 붕괴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나름의 안정적인 기반, 이 장마당에 의해서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면서 북한 당국도 이 장마당의 어떤 확대에 대해서 물론 그게 불편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본인들이 하지 못하는, 즉 본인들이 주민들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마당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하고 있으니까. 그래 냅두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김정은이 들어섰죠. 김정은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독재 국가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안 좋은 사람 3명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뭐냐? 이 경제 정책 실패. 제가 지금 간략하게만 가져왔는데 예. 김정은은 경제학 원서에 한 10페이지도 안 읽은 사람이다라는 게 여러 면에서 드러나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게 화폐 개혁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은이 들어선 이후에 다시 국가 중심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즉 장마당의 존재에 대해서 김정은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 장마당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통치 기반이 흔들린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마당의 영향력을 좀 줄여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아예 폐쇄시켜버리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게 바로 화폐 개혁입니다. 화폐 개혁이 2009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2009년이면 김정은의 후계자로서 공식 북한 주민들한테 공개가 됐던 시점이거든요. 예. 자, 그때 김정은이 했던 화폐 개혁이 뭐냐? 1대 100의 그 비율로 이제 그 돈을 바꿔줍니다. 1대 100의 비율로. 네. 근데 그러면 구화폐와 신화폐, 즉 가지고 있던 모든 구화폐를 다 신화폐로 바꿔줘야 되는데 김정은이 그러지 않았어요. 김정은은 모든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신화폐, 즉 신규 화폐는 1인당 15만 원밖에 안 된다 했어요. 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돈은? 나머지 돈을 다 무용지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어. 나머지 돈을 다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겠다. 즉 장마당이라는 정말 아주 명확한 지적이신데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약 10여 년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북한 조선은행을 조선중앙은행을 믿지 않으니까 장롱에 이만큼씩 현금 다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몇 천만 원, 몇억 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돈의 흐름과 출처에 대해서 김정은도 알고 있다 보니까 저 돈을 다 휴지적으로 만들어 버리려면 신권 구화폐를 신권으로 바꿀 때 바꿀 수 있는 신권의 수를 정해 놓으면 아예 그냥 그 이상으로 못 바꾸게 해 놓으면은 다 그냥 휴지 쪽 되는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가지고 15만 원씩만 바꾸게 합니다. 어. 자, 그러면 그 15만 원이라는 건요, 그 이상의 돈을 번 사람들한테는 조족지열이에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렇죠. 죽거리만 하죠. 네, 그러면서 이 화폐 개혁이 이제 그 실행이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그 반발이 어떤 형식으로 그때 표출이 됐냐면 자살자가 급증을 해요. 3배, 4배를 급증합니다. 그 단기간 동안에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까. 2009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보다 그 한 달 동안에 자살한 사람이 약 3배 정도 많을 정도로. 그게 매우 심각한 문제.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옆집에서 자살하고 이 집에서 자살하고 저 집에서 자살하고 이러면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 그때 북한이 자살하지 말라고 막 다급히 말리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3, 4, 5 모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거의 폭동 일으키기 딱 직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북한의 그 헌정사상 가장 역대 처음으로 내각 총리가 주민들 앞에 나서 사과를 합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이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러면서 약 2달 만에 모든 정책을 롤백 시켜요. 화폐 개혁을. 화폐 개혁을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그 화폐 개혁의 최종적인 책임자가 김정은이었지만 그렇죠. 김정은은 그 책임에서 싹 빠져나가고 당시 박남기라고 하는 그 모든 어떤 그 경제 정책을 총괄하던 사람을 고사총으로 9발을 쏴서 죽입니다. 책임 전가한 거네요. 책임 전가하고 9발을 쏴서 죽였다라는 건 김정은이 그만큼 빡쳤다라는 거예요. 어. 어디다 화풀이를 해야겠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욕합니다. 저 젊은 놈이 경제 아무것도 모르고 막 경제 망쳤다라고 하니까 그 분풀이를 하고 싶으니까 박남기를 뭐라고 처형했냐면 미제의 고정 간첩. 미제의 고정 간첩으로서 이 사회주의의 어떤 그 주민들과 조선노동당 사이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간질 시키려고 했던 죄목이 상당히 엄중하다. 이러면서 모든 당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고사총으로 쏴버리거든요. 예. 이 내용을 북한이 공개를 했어요. 우리가 무슨 첩보를 통해서 얻어낸 내용이 아니라 북한의 당시 김계관이 아니라 네, 이름 제가 방금 까먹었는데 예. 그 조선노동당에 굉장히 고위급 관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서전 비슷하게 책을 썼는데 거기 공개된 내용이었어요. 9발을 썼다라는 게. 자, 그리고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자, 그리고
이게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화폐개혁이고요. 또 기타 뭐 양곡관리법이라든가 국정가격정찰제라든가 지방경제발전 이게 다 김정은 시대 때 시도한 경제정책들인데 단 하나도 성공한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거 다 빼고 저 국정가격정찰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저게 가장 최근의 일이에요. 저게 뭐냐? 북한이 지금 시장이 통제하는 가격과 이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가격이 다르거든요. 예. 북한 당국이 정해놓은 어떤 국정 가격이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통제가 됩니다. 네. 근데 김정은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모든 무슨 평양냉면이든 뭐 그게 뭐 육개장이든 소머리국밥이든 등등 북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북한이 일률적으로 가격을 매겨버립니다. 그게 시장 친화적이냐? 그게 아니라 김정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가격인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 들어오는 물자의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네. 즉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인플레이션. 그렇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이 상당히 기분이 되게 화가 나가지고 모든 가격을 그냥 아예 통째로 정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게 북한은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버렸거든요 가격을. 예. 그러면 평양냉면은 6,000원 뭐 예시인데 6,000원에 팔아야 어느 정도의 이득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6,000원에 파는 걸 4,000원에 팔라고 해요 북한은. 그러면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죠. 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본인의 이석을 채우기 위해서 가격을 저렇게 올린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주민 편의를 위해서 국정 가격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장사꾼들이 그 가격에 팝니까? 안 팔죠. 그러면 시장이 얼어붙겠죠. 그러면 못 사는 지경입니다. 그러면 암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가격은 더 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옥류관 냉면 가격도 북한이 정해놨어요. 근데 옥류관 냉면 가격을 정해놨는데 문제가 뭐냐? 옥류관은 그 가격의 냉면을 팔 수가 없어요. 팔게 되면은 문 닫아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30만 개에 달하는 모든 제품의 그 가격을 다 매겨버렸거든요. 야.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식당들도 한 문을 닫고 있고 아. 시장도 문이 닫혀 있고 주민들이 지금 그 쌀 가격이 작년에 그런 뉴스 많이 나왔을 거예요. 북한 쌀 가격이 3배, 4배로 뛰었다. 환율이 지금 환율만 따져놓고 보면 환율로 3배 뛰었습니다. 3배. 와. 그러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엄청난 경제적인 침체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어떤 상황들의 그 최종 결정권은 김정은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내는 소문이 아니라 현재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실패와 그에 따른 주민의 반발을 여과 없이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경제 정책만 실패했습니까? 외교 정책 지금 보십시오. 지금 북한은 러시아에 몰빵하는 전략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1만 5천 명을 파병을 했는데 그중에 살아돌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주민들에게 그것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본인들이 지금 왜 파병을 했는지에 대한 그 정당성을 지들도 찾기가 어려우니까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파병을 했지만 이게 중요한 건데 본인들도 이길지 질지 몰라요. 이 북한군이 파병을 해서 이겨야 어느 정도 명분이 생겨서 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득을 할 텐데 만약 패배하게 된다면 패배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그것들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예. 이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위상에 굉장히 스크래치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외교 정책을 걷고 있다. 이 중국과의 관계가 박살난 것도 가장 큰 문제겠지만 러시아에 몰빵하는 전략은 북한이 지금까지 잘 해왔던 외교 전략 전체를 다 말아먹는 북한 역사 있어 본 적 없는 외교적인 실패로 기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이 성급한 후계 구도 저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예. 김주애한테 권력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김주애한테 권력이 넘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북한 주민과 북한 고위 당국자와 북한 외교관과 김정은 주변에 그 누구도 저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리니까. 일단 어리니까. 일단 10대 12살인가요? 그리고 초등학생이에요. 물론 여러분 저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여자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상상은 그 누구도 못합니다. 김여정도 좀 그런 한계가 있나요? 김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 근데
김주애가 단지 김정은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김여정도 나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김정은의 딸이 더 중요합니까? 김정일의 딸이 더 중요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건 그 완전히 누가 더 우세인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북한은 내부 권력의 어떤 그 혼돈과 엘리트들의 어떤 그 반발과 또 이제 그 김씨 일가 내에서의 그 여러 가지 권력 다툼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위험한 조짐을 지금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게 누구다? 김정은 자신이다. 즉 김정은 자신이 본인의 권력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요약하면 북한은 지금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 북한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이라든가 그리고 그들이 영향력을 받는 부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여러 가지 강압적인 조치와 뭐 세뇌와 이런 것들도 물론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북한 당국이 아니라 장마당, 이 시장경제 시스템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정책의 끝없는 실패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 반발과 이 주민들의 어떤 그 실망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교정책 실패, 이 북중관계라든가 그리고 이 북중관계 파탄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나중에 북중관계만 따로 가져와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북중관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파병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아는 사람 이제 어느 정도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경악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남의 나라 전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북한 주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보낼 수 있느냐. 즉 이게 지금 이 만잠정령 파병한 게 그들 유가족이 아니죠. 아직은 죽은 게 아니니까. 뭐 그 병사의 가족들에게 곧 유가족이 될 사람들이긴 한데 뭐 이게 뭐 안타까운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들한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보낸 거 아닙니까 지금. 설득도 힘들죠. 설득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아니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완전히 남의 자식들을 그냥 강제로 지금 죽음의 그 전장터로 내몰면서 아무런 설명도 안 해주는 게 이게 지금 이게 국가냐 되냐.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북한이 무너지기에 저는 이것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는데 후계 구도입니다. 후계 구도. 이 후계 구도의 그 불안정성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5년 내내 분명하게 북한 내에서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